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진행했던 AP6라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열어서 마무리 진행하고 오늘 본론 내용하고 좀 여유가 생겼네요. 지금 쉬는 시간 갖고 싶은데만 그럴 수는 없겠죠. 아무튼 슬슬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나요? 일단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친구 같이 구경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버튼 막 10몇 개, 20몇 개 이렇게 추가를 해보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일단 부착을 해뒀다가, 근데 걔는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는 .xml 파일에 적혀있는 순서대로 각각의 뷰들을 나열을 해주는 느낌이었는데, 여러분이 그렇다 보니까 기본은 세로 버전인데 조그만 버튼 오른쪽에 텍스트 뷰를 보여주고 싶다, 여기만 같은 느낌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을 시켜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20개 같은 거 추가해서 이제 화면 위에 모든 뷰들을 다 보여주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라면 여러분은 스크롤 뷰를 도입을 해서, 걔도 레이아웃의 일종이에요. 스크롤 뷰를 도입을 해서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여러 뷰들 중에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다 지워버리고 지금 우리가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추가로 들고 와서 같이 활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 들고 와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거는, 자, 그 직전까지는 우리가 AP6라는 앱을 만들면서 .xml 파일만 가지고 데이터만 가지고 이런저런 마진이니 패딩이니 그래비티니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을 도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거는 이제 .java 파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지금 맨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지금 시작 버튼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뭐라고 해놨을까요? 시작 버튼이네요. 시작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뷰 인스턴스를,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에 애드를 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애드를 할 때 이 버튼의 왼쪽 마진, 위 마진은 얼마로 하겠다를 여러분이 지정해 주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그 버튼의 크기를 지정하는 것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장자리가 짙어지는 것까지 구경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다음 내용을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혹시 지난 시간에 졸다가 늦었다 라든가 라면 요 파일을 오픈하신 다음에 지금 제가 LMS에다 올려둔 이 친구를 압축을 풀면 열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자신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열어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아마 그쪽으로 진행하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준비 다 됐습니까? 스타트 합니다. 자, 지금 시작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정사각형 버튼을 누를 때마다 프레임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영역 안에 완전히 동일한 위치에 버튼 인스턴스가 차곡차곡 포개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왜 동일한 위치에 지금 추가되고 있냐라 물어보면, 우리가 매번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걔 텍스트는 똑같이 BT, 다 똑같이 BT라고 지정하고, 걔의 너비랑 높이 다 최소가 되도록 지정하고, 걔의 왼쪽 마진, 윗 마진, 탑 마진을 항상 동일한 숫자 16만큼으로 지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다른 인스턴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화면상의 위치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어트리뷰트 값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화면상의 동일한 위치에 겹쳐져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당연히 화면상에 겹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번 버튼 인스턴스를 추가할 때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이 버튼이 배치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한 이슈죠. 매번 계산할 때마다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오는 수식을 이 16, 16 자리에 대신 적어주면 될 겁니다. 보통 그럴 때 예를 들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임포트 랜덤 해가지고
random.randint 같은 걸 써서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죠. 자, .java 파일에서, 그러니까 자바 동네에서 여러분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나를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사실 우리 시험이라든가 이럴 때는 필요가 없죠. 우리 시험은 실행을 하기 위한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인 제가 읽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큰 과제 할 때 뭐 랜덤 요소가 필요하다라면 그럴 때 여러분이 쓰시면 될 겁니다. 자, 살짝 위로 올라오셔서 우리 지금 .java 파일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클래스 어쩌고에 대한 클래스 정의 여는 중괄호 밑에 엔터를 조금 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메서드 정의 안엔 아니에요. onCreate 메서드 정의 위에다가 선언을 하나를 적어 놓고 스타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R로 시작하는, 그래서 random이라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형식 이름입니다. 이 친구를 골라서 엔터키를 쳐주세요. 우리가 랜덤 형식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 놓고 쓸 예정이라 걔를 담아두기 위한 선언을 적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랜덤 형식의 이제 이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필드긴 한데, 아무튼 요 새로운 이름을 뭐 그냥 편하게 랜드 정도로 적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랜덤이라는 형식 인스턴스를 미리 담아놓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따라서 여기서 new를 적고 띄어쓰기 하시면 알아서 랜덤을 골라줄 거예요. 엔터를 치시고 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탭하고 세미콜론 찍으시면 이제 rand라는 이름을 써서 여러분은 자바 동네에서의 랜덤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주사 파일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지금 어디다 쓸 예정이냐? 여러분이 시작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가 프레임 레이아웃 상에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의 레프트 마진이랑 탑 마진 값이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자, 이 선언을 잘 적어 두셨다면 스크롤을 내려서 지금 구체적으로 새로운 버튼의 레프트 마진이랑 탑 마진을 지정하는 이 문장 두 개, 지금 16이라고 우리가 직접 적어놨어요. 그 16 대신에 여러분이 여기서 예를 들면 rand 점 하고 nextint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파이썬 동네에선 randint라는 걸 쓸 수 있었죠. 걔랑 비슷한 느낌인데 얘는 숫자를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0 이상, 여기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600 같은 느낌으로 지정하면 바운드를 600, 그러니까 상한을 600으로 잡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0 이상 600 미만 599까지 중에 임의의 숫자 하나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붙을 해서 레프트 마진 뿐만 아니라 탑 마진도 600 범위 내에 임의의 숫자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600 미만, 보통은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600이라고 적어놨다라면 경우의 수가 600까지가 나오는 거죠. 0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3 미만 하면 0, 1, 2 세 가지 경우의 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파이썬 동네가 조금 요상하게 돼 있다 보시면 돼요. 물론 파이썬 동네에서도 그 randin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짜시는 분은 그 미만 버전을 써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 놓으셨어요. 아무튼 이렇게 적어둔다면 저 메서드 호출식 rand.nextint 괄호 닫고를 계산할 때마다 매번 0에서 599 사이에 임의의 숫자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버튼, 시작 버튼 클릭하면, 자, 당연히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보는 거랑 여러분 컴퓨터에서 보는 거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충 0,0은 당연히 여기일 거고 600,600은 한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정하는 탑 마진이랑 레프트 마진은 이 버튼의 좌상단 점이 가장 왼쪽 가장 위점이 몇 컴마 몇에 위치하게 만들 거냐를 우리가 지금 지정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가 뭐 800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800은 좀 그렇다.
1000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러면 뭐 세로는 뭐 1900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열심히 도장 찍듯이 이렇게 배치를 하면 사각형이 딱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0,0 저기쯤 있고, 그 다음에 600,0은 한 요 정도 있고 해서 요 정도가 지금 600,600 사각형에 해당하는 영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좀 어설프잖아요. 우리 프레임 레이아웃은 이따만한 거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600, 600으로 했더니 일부분에 대해서만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이 버튼이 위치하게 만들고 싶다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600 대신에 다른 숫자를 적을 수 있어야겠죠? 다른 숫자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화면상에 차지하고 있는 정확한 그 영역의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알 수 있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지금 탑 마진, 레프트 마진은 구체적으로 버튼의 좌상단 점이 어디에 위치할 거냐를 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프레임 레이아웃이 가로 길이가 지금 800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버튼을 레프트 마진을 800으로 잡아버리면 그 버튼은 화면 오른쪽으로 삐져나가 버릴 겁니다.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괜찮아요? 그 버튼의 가장 왼쪽 점이 X좌표가 800이 돼버리면 우리는 지금 800까지밖에 못 보여주는데 그 버튼은 눈에 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를 굴릴 때 첫 번째로 이 버튼이 들어가게 될 프레임 레이아웃의 실질적인 가로 세로 길이를 알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버튼 자체의 가로 세로 길이를 알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일단 두 번째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새로운 버튼을 배치를 할 때, 자, 점 자바 파일로 돌아오셔서, 아니 그만 만드세요. 자, 우리 지금 파람스라고 해서 프레임 레이아웃 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웹 컨텐트 적어놓은 요 두 부분이 있잖아요. 얘가 지금 제가 그때 엔터키를 쳐가면서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인수는 이 친구의 가로 길이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를 정하기 위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가로 길이를 내가 직접 숫자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가로는 150이고 세로도 150으로 하겠어. 와 같이. 그럼 이제 얘는 150 곱하기 150짜리 버튼으로서 화면에 배치가 될 거예요. 한가운데 BT라고 적혀있는 상태로 배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마진이랑 탑 마진 주사위를 굴릴 때 여러분은 매번 0에서 599 사이, 0에서 600 사이, 0에서 600 사이와 같이 고정된 범위를 갖는 게 아니라, 또는 우리가 지정한 범위를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에뮬레이터에서 요 실제 기기에서 그때그때 해상도는 달라질 수 있죠. 그 현재 실행 중인 앱 위에서 프레임 레이아웃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영역의 가로 세로 길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걸 써서 바운드를 지정할 수 있는데, 자, 일단 레프트 먼저 해볼게요. 레프트는 가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그 레이아웃이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너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 레이아웃은 이미 Find View by ID에서 들고 왔어요. 그 레이아웃의 어트리뷰트 중에 점 찍고 그 다음에 get 하고 대문자 m 정도까지 적으면 get measured width, get measured height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left는 가로 개념이니까 get measured width를 골라서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계속 얘기했었던 그 값이 튀어나올 겁니다.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가로 길이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뺄셈을 하면 되죠. 빼기 150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 150은 버튼 자체의 너비죠. 그리고 이제 탑 마진은 세로의 개념이니까 레이아웃하고 get measured height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빼기 150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여기 지금 바운드 콜론 해가지고 회색으로 이렇게 음영 처리돼서 박스처럼 보이는 건 여러분이 키보드로 치는 게 아닙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굳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해제하는 기능이 분명 있을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탭 키를 2번 치면 되는데, 아니, 컨트롤 키를 2번 치면 되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모르겠어요. 그냥 수능을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시면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튼 눌렀다 띄면 이제는 좀 더 널찍한 영역 안에서 실제 화면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에 150 곱하기 150인 것 같아요. 정사각형 모양의 버튼 인스턴스들이 내가 시작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추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누르면 진짜 화면 전체, 프레임 레이아웃 전체를 다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버튼이잖아요? 당연하게도 얘네들은 다 누를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클릭이 가능해요. 물론 이 클릭하는 거는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해서 클릭을 할 때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버튼들이 되게 많이 막 그 카드 놀이 할 때 땅바닥에다 카드 이렇게 흩뿌려 놓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마우스를 써서 점을 하나 콕 찍으면 당연히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가장 위에 있는 버튼이 눌린 걸로 간주를 해줄 겁니다. 그죠? 그게 타당한 선택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추가를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잠깐 갖고 놀고 계시고 그동안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한 요약을 살짝 진행하면 이제 지난주의 최종 목표를 오늘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에요. 일단 프레임 레이아웃은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랑 다르게 여러분이 뷰들을 수동으로 배치를 하는 느낌입니다. 레이아웃 자체가 얘는 2번째로 추가된 뷰니까 첫 번째로 추가된 버튼 밑에다가 깔아줘야지 와 같은 서비스를 일절 제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뷰의 정확한 위치나 크기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지정을 안 한다 라면 이 프레임 레이아웃 친구는 기본적으로 지금 추가된 인스턴스가 내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야 되나 보다. 전체 크기를 다 차지하도록.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엄청나게 커다란 버튼, 회색 버튼 나오는 거 구경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뷰를 그러니까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java 파일에서 자바 코드를 써서 지금 추가를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프레임 레이아웃을 .xml 파일에서 배치를 하고 그 프레임 레이아웃에 미리 몇 개의 뷰들을 배치를 시켜놓고 스타트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도 지금이랑 비슷하게 여러분은 그 친구의 너비 높이나 마진을 써서 그 친구의 정확한 위치를 크기를 잡아주시게 될 겁니다. 괜찮네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다 자바로만 뷰 추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xml 파일로도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 새로운 에디 텍스트 인스턴스 등등을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다가 추가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만약에 그런 목표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을 한다 치고 내비둔다 치고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다라면 그때는 프레임 레이아웃 레이어 파람스가 아니라 리니어 레이아웃 레이어 파람스 해가지고 얘를 추가시키기 위한 추가시킬 때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들, 어트리뷰트들을 지정해서 add view 할 때 리니어 레이아웃 버전 거를 섞어가지고 같이 보내주는 식으로 활용하시게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지난주의 최종 목표를 드디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 보려는 앱은 순발력 체크 앱이란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무슨 앱이냐?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시작 버튼을 누르면 우리도 모르는 앱 개발자인 우리도 모르는 임의의 위치에 150 곱하기 150에 누를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최대한 빠르게 그 버튼을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몇 초 만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라고 지금 헬로 월드 보여주고 있는 이 텍스트 뷰에다가 그 사람의 성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가할 거는 두 가지 정도를 추가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현실 시간과 관련된 현실 시간으로 3초 만에 누르셨습니다. 와 같이 일종의 시계를 보기 위한 기능이죠. 파이썬 동네에서는 요 현실 시간의 시계와 관련한 기능들을 쓰기 위해 여러분이 임포트 타임 하면 됐었죠. 자바 동네에서는 그보다 더 쉽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어떤 버튼에 대한 onClick, attribute를 지정할 때 우리는 .xml 파일을 썼어요. 맞죠? 물론 이제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문장들을 실행해야 되냐는 메서드 정의로서 .작업 파일에 적긴 했지만 이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메서드를 호출할 거다 라는 사실은 .xml 파일에서 우리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었죠. edit text 같은 경우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랑 관련된 이벤트 같은 경우는 바꾸기 직전에, 바꾸는 도중에, 바뀐 직후에와 같이 식바도 그랬죠. 지금 과제 넘버 2 할 때 식바 같은 것들도 그런 애들은 .xml 파일에서 지정해 주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add 어쩌고 저쩌고 listener 해가지고 new 해가지고 엄청 큰 거 자동 완성 당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버튼의 onClick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도 .java 파일에서 잡아주는 게 가능해요. 걔는 자 지금 봐봐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 만들 버튼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xml 파일에서 지정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걔는 앱을 딱 시작했을 땐 존재하지도 않을 애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 할 거냐를 지정하는 건 새로운 버튼을 만드는 시점이 앱이 실행되는 도중, 앱이 스타트할 때가 아니라 앱이 실행되는 도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새로운 버튼의 레프트 마진을 지정하는 것처럼 그 새로운 버튼의 onClick attribute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목표는 대충 느낌이 오죠? 저도 이거 나름 중요한 거라 커닝 페이퍼를 들고 왔어요. 잠깐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AP6를 그대로 써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준비됐습니까? 일단 목표를 한 번 더 곰씹어 봅시다. 순발력 체크 앱이에요. 구체적으로 몇 초 만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라고 저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 몇 초는 시간의 개념이고 따라서 두 시각 사이의 간격을 얘기를 해요. 인터벌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딜레이가 걸렸냐, 렉이 걸렸냐를 이 앱에서 측정을 해야 돼요.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의 시간을 잴 거냐를 정해야 됩니다. 언제의 개념이죠. 자, 순발력 체크예요. 시작 버튼 누르면 버튼이 땅 하고 나올 겁니다. 임의의 위치에. 그거를 최대한 빨리 클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초 걸렸습니다. 등등으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시작 시각을 재기 위한 코드는 언제 실행돼야 될까요? 그죠?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이 몇 시냐를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세이브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언제 시각을 기록을 할 거냐는 지금 우리가 아까까지 코드 적었던 시작 버튼에 대한 onClick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로서 쓰기 위한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걔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건 새로 누른 버튼을 눌렀을 때죠. 따라서 그때까지는 그 데이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록을 조금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스크롤을 조금 올려서 요 RAND 밑에 정도에다가 마련을 해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형식은 long 형식을 쓰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long은 int보다 좀 더 긴 애입니다. 파이썬이랑 다르게 자바에서는 int는 4바이트, 뭐 long은 8바이트 그런 느낌으로 딱 정형화가 돼 있어요. long 형식을 쓸 거고 그 다음에 time 언더스코어 시작 시각 정도로 이름을 붙여두도록 하죠. 그래서 회색으로 되는데 아직은 써본 적이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회색으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할 일이 한 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지금 메시지를 time underscore start에다 담아둬야 됩니다.
그 데이터는 나중에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bt 언더스코어 스타트 언더스코어 언클릭해서 그래도 사용자한테 좀 친화적으로 갈 거면 맨 밑에다가 시각 기록하는 걸 깔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지금 보세요. 시작 버튼에 대한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서 가장 마지막 문장으로서, 그래서 밑에 중괄호가 2개 깔려야 돼요. 타임 언더스코어 스타트에다가 현재 시각을 담으면 됩니다. 자바 동네에서 현재 시각을 담는 방법이랑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현재 시각을 담는 방법이랑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자바 동네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엔간한 자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작성하실 수 있어요. 일단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시스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무섭게 생겼죠? 시스템하고 점 찍으시면 2가지를 롱 형식을 리턴하는 메서드 이름 2가지를 제시를 할 거예요. 나노 타임이랑 커런트 타임 밀리스라는 2가지를 제시를 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뭐 3나노초만을 눌렀습니다. 이럴 거 아니잖아요. 3나노초면 빛이 몇 센치 가는 겁니까? 그죠? 센치 단위로밖에 못 가요. 따라서 인간은 밀리세컨드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니까 커런트 타임 밀리스라는 메서드 호출식 적고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마감을 해보도록 합시다. 괜찮아요? 시계가 보통 요즘 CPU들은 시계를 2가지 버전을 제공을 해요. 하나는 되게 정밀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정밀하니까 1초만 지나도 숫자가 엄청나게 뻥튀기 됩니다. 그래서 걔를 가지고 지금 서기 0년 1월 1일 0시 0분부터 몇 나노초가 지났냐를 다루기에는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진 않아요. 나노타임은. 대신에 예를 들면 앱을 맨 처음 켰을 때를 0으로 간주하고 얼마나 오래 지났냐와 같이 범주가 한정적이게 됩니다. 반면 이 커런트 타임 밀리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해요. 밀리초 단위로 1초를 1000으로 간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900년 1월 1일부터 몇 밀리초 지났냐 정도는 롱 형식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현재 시각 뿐만 아니라 현재 연월일 시분초까지 여러분이 다룰 수 있을 만한 느낌으로 준다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는 사실 저거를 가지고 지금이 2022년인지를 볼 건 아니니까 그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밀리 단위로 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되죠.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해야 될 일이 2번째가 지금 내가 add view 해가지고 추가하려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될 이벤트 핸들러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마치 edit text find 해와서 부착을 하는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add view를 하기 직전 타이밍에 하는 게 적합하겠죠. 그거보다는 그래요. 지금 버튼이랑 관련된 애들은 위에다 지금 몰아놓고 있으니까 이 set text 호출하는 문장 밑에다가 엔터키를 쳐서 코드를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pt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이번에는 set 대문자 5 정도 하면 set onClick listener라는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onClick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를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야 돼요. 해서 얘를 골라서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new 한 다음에 좀 기다리면 자동 완성해 줄 거예요. view.onClick listener 해서 엔터 치시면 역시나 자동 완성을 예쁘게 해줍니다. 그래서 onClick이라는 이벤트에 대한 버전은 지금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텍스트 체인지드에 비하면 좀 더 간소하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버튼, 지금 저 bt에 담겨있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눌렀을 때 뭘 할 거냐를 이 중괄호 안에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죠? 그죠? 시간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요. 요 정도 서비스까지 추가로 제공을 합시다. 이게 순발력 체크 앱인데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뽕맛이라고 하는 요즘 그 좀 위험한 단어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 타격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버튼을 눌렀는데 그냥 3.5초 만에 눌렀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버튼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또 누르면 4.5초 만에 눌렀습니다. 또 누르면 7.5초 만에 눌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뜰 건데 그러면 뭔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그 버튼이 화면상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텍스트 뷰에 셋 텍스트를 하는 게 목표죠. 따라서 일단은 선언을 먼저 적고 스타트를 합시다. 텍스트 뷰 그래서 tv였던 걸로 기억해요. 는 한 다음에 find view by id에서 r.id.tv 해서 우리가 결과를 화면에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당신의 순발력은 얼마입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 뷰 인스턴스를 찾아오고 그 텍스트 뷰는 .xml 파일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겠죠. 언크리에이트 하는 시점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애를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가릴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요. 그래서 그 버튼을 가릴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onClick이라는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의 첫 번째 인수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첫 번째 인수 뷰 자리에 방금 누른 그 버튼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얘는 굳이 find를 해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뷰에 뭘 보여줄 거죠? 시간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시작 버튼을 누른 시각이 원점이 되고 지금 새로 추가한 그 버튼을 누른 시각이 끝점이 돼서 걔네 둘을 빼야지만 우리는 시간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새로 추가하려는 이 버튼을 누른 시점의 현재 시각 정보랑 해서 뺄셈을 하면 우리는 대충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선언해갖고 적읍시다. 타임 언더스코어 뭐 경과된 시간이니까 elapsed 정도로 하고 는 하고 아까랑 비슷하게 시스템 점 하고 current time release 해서 현재 시각을 재고 빼기를 하면 되죠. 빼기 time underscore start 하면 경과된 시간이 나옵니다. 단위는 밀리초고요. 그래서 tb 한 다음에 점 찍고 set 텍스트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ime underscore elapsed underscore elapsed 플러스 큰 따옴표에서 ms 걸렸습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바 동네에서는 int 더하기 스트링이나 long 더하기 스트링 등등이 돼요. 그러면 스트링 더 셈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파이썬보다는 좀 편하죠. 그래서 3000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 3000ms 걸렸습니다. 라고 TV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뷰를 화면에서 가리는 것까지 하면 적절하겠죠. 뷰 점. 자, 이 뷰를 화면상에 안 보이게 만든다. 역시나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어트리뷰트를 써서 그 뷰에 대한 보이는 것과 관련한 어트리뷰트를 이제 안 보일 거임으로 셋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셋 한 다음에 하고 대문자 V 정도 하시면 set visibility라는 메소드가 있을 겁니다. set visibility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int 값을 하나 주라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세 가지 적을 법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gone이랑 visible이랑 invisible gone은 가신 거죠. visible은 보이겠다는 거고 invisible은 투명입니다. 여기서 gone으로 바꿔주시면 될 겁니다. 를
우리가 지금 추가하려는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하려는 새 버튼을 누를 때 실행할 거다 라고 셋을 한 셈이 돼요. 리스너를 부착을 성공하고 그렇게 부착된 리스너를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하는 것까지 시작 버튼을 누르는 시점에 발생하게 될 겁니다. 하면 일단은 목표가 달성될 것 같아요. 실행을 해봅시다. 잘 되겠지? 정답지 보고 있는데 잘 되겠지? 어이, 750ms 걸렸습니다. 래요. 대충 4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럭저럭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노트북 해상도를 720으로 맞춰놨고 이 에뮬레이터 자체 해상도를 좀 큰 거를 지금 쓰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깨지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 노트북에서는 그럭저럭 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터치도 돼요. 터치 스크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터치 스크린이 있다면 빠르게 터치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실제 기기 USB로 연결해서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근데 보시면 시작 버튼을 한번 누르고 또 한 번 누르면 버튼이 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을 누를 때마다 숫자가 서로 다르게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작 버튼을 누른 시각을 담기 위한 공간을 딱 하나만 마련해 놨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추가한 버튼이 언제 추가됐냐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담겨 있게 될 거예요. 근데 버튼을 누를 때는 그 타임 언더스코어 스타트에 담겨 있는 값만 가지고 얼마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사용자에게 불리한 느낌으로 지금 동작한다 보시면 될 거예요. 사용자에게 유리한 거구나. 시작 시각을 늦춰주는 거니까요. 아무튼 자, 그거를 조금 방지한다면 우리가 지금 visibility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를 때 이제 더 이상 시작 버튼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새로 추가한 버튼을 누르면 다음 판 해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시작 버튼이 보이도록 만드는 거 역시나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얼추 순발력 체크 앱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 시작 버튼에 대한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정의 내용물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add view를 하기 직전 정도 타이밍이 적절할 것 같네요. 화면상에 버튼이 2개가 보이지 않게 하려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레이아웃 점 어쩌고저쩌고 add view를 하고 있는 저 부분은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내용물을 실행하는 코드예요. 따라서 여기서의 첫 번째 인수는 시작 버튼 기입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은 뷰라고 이름 안 적고 V라고 이름을 적었었을 거예요. V를 한 다음에 V하고 점 찍고 set visibility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시작 버튼이 이제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를 지정하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여기서 자, 지금 보면 우린 지금 시작 버튼을 걔를 클릭을 했다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건을 썼는데 과연 건이랑 인비지블이랑은 뭔 차이일까요? 일단 세 가지. 비지블은 확실히 보이겠다라는 의미일 것 같고 인비지블은 건이랑 무슨 차이일까요? 그죠? 이걸 여러분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파트죠 지금. 미안합니다. 아무튼 일단은 지금은 건으로 놔두고 과거 분사죠. 맞나요? 아무튼 이제 시작 버튼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버튼을 추가합니다. 와 같은 느낌이 되도록 하고 이 시작 버튼을 건으로 한 다음에 다시 언제 보여줄 거냐? 라 질문한다면 두 번째 버튼, 그러니까 새로 추가하는 버튼이 사라지는 그 시점에
보이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자동 완성해서 만들었던 그 큰 덩어리 안에 이 부분에서 시작 버튼을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의 뷰는, 여기서의 인수는 그 새로 추가하는 버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시작 버튼을 찾아와야 됩니다. find를 해와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다시 버튼 bt underscore start는 find view by id에서 r.id.bt underscore start 하고 선언 적어두고, 너무 빨랐네요. 하지만 여러분 탭키를 잘 치시면, 실습 시험 때는 탭키를 못 치지만 아직은 시험이 아니니까요, 저 선언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 담아놓고 그 시작 버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만드는 거를 방금 누른 버튼이 사라진 직후에 비지블로 어트리뷰트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다시 지정해주면 두 번째 판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버전은 안 보임, 이제부터 안 보일 거임을 의미하는 거를 인비지블이 아니라 gone을 써서 목표를 달성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요거 잘 되나 확인하고 쉬는 시간 가지면 적당할 것 같군요. 네. 새로 만든 버튼 중에 클릭이 한다면 뷰 한다면 인쇄를 뷰로 받았잖아요. 아, 얘요? 네. 응. 그 다음에 그러면 저 아래다가 뷰.set 비지빌리티 한 거는 여기서 인수를 위해 뷰로 적었기 때문에. 맞아요. 요 이름도 내가 정하는 이름이라서, 우리 보통 키보드로 칠 때는 V라고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거는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 연결이 돼 있냐 돼 있지 않냐에 따라 이 자동 완성되어 있는 이름이 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막 예를 들면 뭐 V0라든가 그런 걸로 넣어놨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기 적혀있는 이 이름을 써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저희가 이 새로운 버튼을 만들 때 버튼 BT는 뷰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저기다가 뷰 말고 BT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자, 요 메서드 정의 내용물 안에서 얘가 지금 중괄호가 포함되어 있는 바깥쪽 메서드 정의 안에 있는 저 bt라는 이름을 쓰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둘은 언제 호출되냐가 다르거든요. 괜찮아요? 요 중괄호 내용물은 언제 실행되죠? 저희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회색 버튼을 눌렀을 때죠. 회색 버튼을 누른 시점에는 이 여기에 적혀있는 요 변수 bt에 뭐가 담겨있냐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얘는 언제 있냐, 그러니까 요 bt에 담겨있는 요 인스턴스가, 그러니까 bt는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다라는 사실이 언제까지 담겨있냐는 걔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실행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시점이 달라요. 첫 번째 버튼, 위에 있는 보라색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만 잠깐 존재하다가 증발할 겁니다. 그게 싫다라면 이 선언을 이 중괄호 밖에다 빼놓는 방법이 있겠죠. 필드로 만들어 두면 되죠. 우리 타임 언더스코어 스타트가 그런 느낌인 거죠. 걔는 시작 버튼을 누르든 누르지 않든 항상 그 자리에 8바이트만큼 우리가 숫자를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가봅시다. 시작 버튼 클릭하면 시작 버튼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버튼 누르면 시작 버튼은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러니까 언클릭 저 내용물을 실행하면 텍스트 뷰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저 텍스트 뷰랑 저 버튼은 사실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은 우리가 .xml 파일 등등에 적혀 있는 대로 또는 add 돼 있는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뷰들을 나열을 해주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원래 버튼 다음에 텍스트 뷰 해서 버튼 오른쪽에 텍스트 뷰가 있었는데 버튼이 건이에요.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화면 가장 왼쪽부터 텍스트 뷰를, 그 다음에 그 텍스트 뷰에 우리 가로 버전 그 레이아웃 위즈를 최대
너비가 되도록 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하도록 지금 돼 있고, 버튼이 상대적으로 좀 두꺼웠는데 텍스트 뷰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텍스트 뷰를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의 높이가 이전보다 줄어드는 것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이게 싫다. 여러분은 이 버튼을 건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인비지블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 버튼 투명임, 가슴이 아니라 투명임으로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텍스트 뷰의 위치 및 크기가 이전이랑 동등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여전히 리니어 레이아웃에는 사실은 건을 하든 인비지블을 하든 그 리니어 레이아웃에는 버튼 하나랑 텍스트 뷰 하나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건으로 세팅되어 있는 친구는 그 레이아웃 안에 뷰들을 배치를 할 때, 위치랑 크기를 지정할 때 없는 셈 칩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 없는 셈 쳤기 때문에 텍스트 뷰 하나만 있다 라고 가정했던 게 방금 전 실행 양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비지블로 해놨단 말이에요. 인비지블이면 보여주진 않을 건데 없는 셈 치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지금 시작 버튼에 대해서 지정해둔 레이아웃, 위즈, 레이아웃, 하이트, 마진 등등이 다 유효해요. 그래서 버튼용 공간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공간을 텍스트 뷰가 차지하도록 잡아준 게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인비지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튼을 여기다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여기를 백날 터치를 한다 그래도 그 시작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해주지도 않습니다. 게임이랑 다르죠? 게임엔 투명이라고 해도 논 타겟팅 스키마 이런 거 불덩어리 던지면 쳐맞잖아요. 안드로이드 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이 썼을 때 상대적으로 텍스트 뷰의 위치가 안정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거 싫다 하면 완전히 건으로 날려버리시면 되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스크롤 뷰 썼던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스크롤 뷰 썼을 때 버튼을 우리가 배치하는 순서대로 두루루룩 나열됐었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버튼을 인비지블로 지정하면 거기만 구멍이 뻥 뚫리는 겁니다. 건으로 지정하면 마치 이 목록에서 그 버튼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처럼 밑에 있는 버튼들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만드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건이랑 인비지블 두 가지 에디션을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까지 하면 지난주 최종 목표가 끝나고 지난주에 집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37분이니까 쿨하게 23분을 쉬고 정각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